자, 이렇게 미국 장관들이 열심히 또 건강 홍보를 하고 있는 사이에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바쁩니다. 바로 끝나지 않는 러우 전쟁 때문인데요. 트럼프가 푸틴에게 화가 단단히 났다고 합니다. 오늘 몰랐던 이야기더는요. 바로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 전에 퀴즈 하나 풀고 가시죠. 자, 이 퀴즈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종전 조건으로 돈바스를 넘겨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런데 푸틴이요. 땡땡땡땡 훈장을 주는 구소련 정책을 부활시켰다고 합니다. 어떤 훈장일까요? 자, 이 퀴즈 정답은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자, 미국 중재로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렇게 3자 회담이 임박했죠. 그래서 드디어 이거 3년 넘게 이어온 러우 전쟁 막을 내리나 싶었는데 아니 협상 기류에 또다시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트럼프가요. 조금 전에 SNS에 이 사진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진이 뭔데 지금 전 세계가 날린 거예요? 그 사진이 두 장인데요. 예. 위에 있는 사진은 이번에 트럼프와 푸틴이 만났을 때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트럼프가 푸틴에게 약간 손가락질 하듯이 뭔가 지시하는 느낌. 그렇네요. 이런 느낌이 조금 있죠. 예.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음 사진은요. 1959년에 네. 요 밑에 있는 사진인데요. 1959년에 리처드 닉슨 미국 부통령이 니키타 후르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만나서 약간 좀 삿대질하면서 설전을 벌이는 내용이거든요. 네. 요 사진 두 개를 이렇게 붙여서 올려놓고요. 거기에다가 뭐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썼냐라고 한다면 이 우크라이나가 예. 전쟁에서 침략자의 나라를 공격하지 않고서 승리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라고 써놨어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권리가 있음을 시사하는 조금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과 러시아가 만나서 뭔가 회담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가 트럼프 뜻대로 되지 않자 네. 트럼프가 푸틴에게 뭔가 뿌린한 거 아닌가라는 좀 의심이 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과거 미국이 소련 시절 러시아에게 이제 맞섰던 그 사진을 딱떡 올리면서 푸틴을 향해서 경고장을 보낸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조한문 박사님. 그러면 지금 푸틴이 트럼프 심기를 얼마나 건드리고 있길래 그런 거예요? 무지하게 건드리고 있죠. 그래요. 왜냐하면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라는 네. 말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 말이 너무 많아요. 말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알래스카에 푸틴 불러다가 갑자기 랩터 4대 세계 최강의 비행기에 배세워놓고 네. 하늘에는 또 B2 스프릿 인도 이란 폭격했던 비행기 네. 나 봤지? 근데 푸틴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할 말 다 하고 갔거든요. 그리고 저렇게까지 했는데. 그렇죠. 트럼프가 그랬거든요. 아, 푸틴이 종전할 의사가 있다. 네. 그다음에 젤렌스키 만날 거다. 그다음에 안전보장,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합의했다. 아니거든요. 지금 20일과 21일 사이에 러시아가 개전 이후 네. 3번째로 많은 우크라이나 공습을 단행했어요. 아, 그래요. 휴전에서 하고 나서. 그다음에 젤렌스키 만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합법성이 없다 이거예요. 젤렌스키 선거 안 네. 했다고. 예. 트럼프가 말하기 다 어긋나잖아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 합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는 말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 서방군 있는 거 절대 반대. 그다음에 라브로프는 또 뭐라고 말했냐, 외무장관 러시아.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땅 한두 평에 관심 있는 게 아니다. 우크라이나를 정치적으로 완전히 통제하는 걸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15일 알래스카 트럼프 푸틴, 예. 그다음에 18일 트럼프 나토 젤렌스키 저거거든요. 네. 저렇게 힘으로 막 보여줬는데 푸틴은 오히려 비웃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지금 저것도 말이에요. 행동이 아니에요. 지금 다음에 실제로 할지 안 할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말로 모든 걸 쉽게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트럼프는 강약 약강이에요. 약자한테는 통하는데 강자한테는 안 통해요. 누구냐? 시진핑, 네. 푸틴, 인도도 지금 안 통하잖아요. 그게 이제 트럼프 방식이에요. 트럼프의 말이 지금 푸틴한테 안 먹혀 들어가고 있다. 말로는 안 먹히죠. 행동이죠. 근데 행동을 안 하잖아요, 지금 네. 트럼프는. 예를 들어서 관세 100%, 500%까지 내리게 돼 있거든요. 그레이엄 100%.
100% 아니에요. 딸랑 인도 25%.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무기 지원하면 되거든요. 안 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리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푸틴이 종전 요구 조건으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넘기라는 거거든요.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를 넘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아마 이제 지난번에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을 통해서 예. 아마 미러 정상 간에 암묵적 빅딜이 저는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때 이제 푸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요청했던 예. 혹은 이야기했던 영토 문제에 관련된 부분은 돈바스는 현 상태에서 러시아군에 다 넘기고 여기는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완전 철수하는 네. 이런 조건을 제시를 한 겁니다. 통째로 넘겨라. 통째로 넘기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지금 전반적인 전선 상황을 보면 돈바스라고 하는 지역은 우크라이나의 루안스크 지역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도네츠크 지역 두 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루안스크는 거의 뭐 99% 다 점령을 했고 그 밑에 있는 이제 도네츠크 지역은 대략 한 75%에서 76% 정도를 점령을 한 겁니다. 네. 나머지 24에서 25%가 남아 있는데 문제는 이 지역 도네츠크 지역에 우크라이나군이 통제하고 있는 24%, 25% 지역이 거의 요새화되어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러시아가 힘에 의한 방법으로 남아있는 지역을 군사적으로 이렇게 통제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병력의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미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빅딜을 통해서 아예 그냥 영토를 다 탈환하고 남아있는 영토에 대해서 무혈 입성하겠다. 강대국 정치죠. 네. 그런데다가 자 지금 저게 뭔 영상이냐면요.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미국의 한 전자전 업체를 이제 타격하는 영상입니다. 러시아가요. 저렇게까지 하고 있으니까 지금 푸틴이 저렇게까지 하니까 트럼프가 화가 날 만도 하겠죠. 게다가 돈바스까지 통째로 넘겨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가 찰 법도 한데 자 푸틴이 이렇게 집착하는 돈바스 그럼 여기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그렇죠? 돈바스가요 역사적으로 약간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왜냐하면 근본적으로는 원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살던 곳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18세기 후반부터 러시아 제국에 편입이 돼요. 그래서 러시아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유입이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저기가 이제 막 금광도 많고 뭐 철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네. 산업화가 많이 되면서 저기에 이제 도시들이 조금씩 발전을 하는데 저 근방 도시에서 저희가 제일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기가 원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살던 곳인데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와서 러시아 말 쓰고 러시아 문화가 저기에 이제 깃들게 되면서 사실은 저기가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사는 곳이 된 그런 이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업적 가치, 군사적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우리가 시쳇말로 굉장히 꿀땅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저 돈바스 지역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치가 어마어마한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돈바스 지역에는 이제 루안스크, 도네츠크 지역에 거의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생산될 수 있는 예. 석탄량의 90% 정도가 그 채굴이 정도예요? 되고 특히 이제 러시아가 개전 초기부터 네.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서 점령했던 지도상에 나온 도네츠크 밑에 있는 마리우폴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네. 그 지역에는 이제 아조스틸이라고 하는 우크라이나의 최대 철강 단지가 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전쟁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연간 한 500만 톤 정도의 철강을 생산을 하고 또 마리우폴 항을 통해서 그걸 수출을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체 GDP의 적게는 10%, 많게는 20%의 경제적인 것들을 이런 창출을 했는데 네. 뭐 지금은 뭐 전쟁이 났기 때문에 사실 아조스틸이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가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죠. 이런 이제 경제적인 가치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지리적인 이점들도 있는데 사실은 러시아가 2014년에 군사적인 방법을 통해서 크림 지역을 병합을 했습니다만 네. 육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영토를 통제하고 이렇게 점령하고 국내법에 의해서 러시아 영토로 했다 하더라도 이 지역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해상을 통해서 다리를 만들고 이렇게 번거로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 돈바스라고 하는 지역을 통제함으로써 크림 지역까지 육상으로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네. 군사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고 아무래도 오래 전부터 이 지역의 철강 단지나 석탄이나 이런 산업들이 이렇게 호황이 있었기 때문에 네. 도로라든지 또 철로가 잘 발달되었기 때문에 뭐 군사, 경제, 역사적으로 상당한 전략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신 걸 들으면 상당히 중요한 땅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까지도요. 대부분 정말로 러시아가 21세기에 영토 침공을 감행할까 반신반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현실로 만들어버린 푸틴의 야욕. 그렇다면 이게 돈바스를 그냥 가져온다고 해서 이 야욕이 여기서 끝날 것이냐, 이게 문제일 겁니다.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전범 피의자이기도 한데요. 자, 이미 우크라이나 침공 때부터 푸틴에게는 더 큰 야욕, 그리고 숨은 그림이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분석입니다. 들어보시죠. Прежде всего следует признать, и об этом я уже говорил, что крушение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было крупнейшей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й катастрофой века. Для российского же народа оно стало настоящей драмой. Десятки миллионов наших сограждан 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оказались за пределами. 자, 그러니까 푸틴의 속내가 이 말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현주 평론가. 소련 붕괴가 20세기의 지정학적 재앙이었다. 이걸 국회 연설에서 발언했어요. 예, 맞습니다. 저렇게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요. 나중에 또 이 올리버 스톤이라고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는데 네. 그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선 조금 더 자세히 자신의 심리를 밝혔거든요. 푸틴이 보니까 20세기에 이 소련이 해체되면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소련이 해체됐구나 하지만은 자국민의 입장에서 보니까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그럼 나라가 망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일단은 집회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네. 모든 사람이 다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래서 빈곤이 심해지겠죠. 그리고 또 기업들은 한순간에 전부 다 망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산업이 망하고 심지어 그 와중에 나라가 15개로 쪼개집니다. 그러면 이제 인권도 없고 복지도 없고 보건도 없는 이런 삶을 이제 사람들이 살게 되는데 푸틴이 그거를 어렸을 때 겪어보니까 네. 이거는 재앙이었다. 다시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되겠다라는 심리를 지금 저런 인터뷰에서 몇 차례고 밝힌 겁니다. 그리고 푸틴의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요. 이 소련 붕괴가 푸틴한테도 상당히 엄청난 충격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정치를 할 결심이었다면 바로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져서 네. 지정학적 재앙이 초래되었던 것이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결국 정치판에 뛰어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푸틴 대통령의 과거 자서전을 보면 이제 뭐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겠죠. 쿠데타도 있었고요. 예. KGB 요원으로서 앞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혹은 제대로 된 월급이 또 제때 입금이 되지 않다 보니까 볼가강이라고 하는 러시아 국민차를 타고 푸틴 대통령도 부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고민했던 거죠. 부업까지? 부업, 그러니까 택시 기사를 해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을 했었던 거고. 네. 그리고 사실은 옐친 대통령 시기입니다. 고 옐친 대통령 시기에 러시아가 정말 과거에 엄청난 강대국이었는데 모라토리움을 1998년에 선언을 하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선언을 하고 네. 당시에 화폐, 지금의 화폐도 루블이긴 하지만 그 화폐 가치가 거의 20분의 1로 이렇게 추락이 되어서 쓸모없는 그냥 종이딱지로 전락하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네. 자, 그러면 푸틴 대학 동문이시잖아요. 그 푸틴 속내를 누구보다 또 잘 아실 것 같은데, 자, 이 돈바스를 넘겨받고 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푸틴의 야욕이 그 출발점이 이게 소련에 대한 단순한 향수 차원이 아니라 옛 소련의 영광을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거 소련을 부활시키겠다. 이런 의미로 봐도 돼요? 러시아판 마가예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데 오늘 저녁에 서울 다른 나라, 경기도 다른 나라, 충청도, 전라도 다른 나라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겠어요. 서울 사람이, 그러니까 푸틴이 말하는 게 사실은 러시아 입장에서 다 사실이에요. 그래요. 지금 우리 가족이 지금 대전에 있는데 네. 대전 국민이 돼버린 거예요. 서울 주민이. 그리고 모든 분업체가 깨지니까 아까 뭐 20분의 1 그러셨는데 제가 소련 유학할 때 그 네. 당시 1달러에 800원이었거든요. 소고기 1kg에 1원이었어요. 1달러면 소고기 800, 그러니까 아마 소 2마리 샀을 거예요. 네. 경제가 최악으로 간다는 건 그거는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 아파트 휴지통을 동네 사람들 다 뒤지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예, 정말로요. 멀쩡한 사람들이, 연금 생활자들이. 네. 그러니까 극단적인 미국과 어깨를 겨뤘던 소련이 붕괴하면서
극단적인 좌절감. 이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의 상실감. 네. 이 상실감이라는 데 토대에서 자라난 게 바로 푸틴이라는 독버섯이에요. 그러니까 푸틴은 딱 내세운 게 뭐냐? 그레이트 러시아예요. 마가를 처음 얘기한 게 사실은 푸틴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하느냐? 네. 맨날 옷 벗고 이렇게 근육질, 그다음에 소수민족들을 총으로 탄압하고 거기다 푸틴에게는 기적이 발생해요. 최악의 모라토리엄까지 발생했던 상황에서 고유가 시대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오일 달러가 러시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민족들 탱크로 탄압하니까 세졌나보다 착각. 네. 달러가 들어오니까 우리 잘 살아보다 착각. 이게 푸틴의 인기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의 착취 속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인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해요. 러시아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침공만 한 게 아니고 네. 그 이전에 조지아도, 그루지아도 또 많은 내부의 체첸도 모두 힘으로 제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요, 박사님 예. 죄송한데 저 지금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금 땅은 저렇거든요. 예. 근데 과거에 소련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정도의 땅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구의 50% 지금 러시아가 예. 땅의 75%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구의 50%가 이미 다 흩어져 버린 거죠. 네. 땅의 25%다 흩어진 거고. 그리고 지금 저렇게 넓지만 실제로 쓸모 있는 땅이 안 많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곡창지대에다가 네. 그다음에 지하조원의 보고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뿌리도 같거든요. 키예프에서 같이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크라이나를 그러니까 라브로프 말이 맞아요. 그 지금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고 네. 우크라이나 전체를 친러시아 정권으로 세우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푸틴 크림처럼 합병을 하려고 그랬던 게 생각이에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고 있어요. 자, 이렇게 구소련 체제를 좀 그리워하는 듯한 푸틴의 속내를요, 또 추정해 볼 법한 영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Tried to do a show here in I think the 80s, but there was some sort of legislation against it or some sort of rule kept us out of here. So it's great to be in here now today in the beautiful setting, the Red Square. 아니,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폴 맥카트니 씨인데요. 지금 저 모습이 2003년에 러시아의 붉은 광장에서 지금 이렇게 공연을 하기 직전에 인터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부르고 있는 노래가 제목이 Back in USSR입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소련으로 돌아왔어라는 노래인 거죠. 그래서 그 소련으로 돌아왔어라는 노래를 지금 푸틴 앞에서 부르고 있고 푸틴도 흥겨워서 뭐 즐겁게 박수도 치고 저 뭐 이런 푸틴이군요. 네, 푸틴입니다. 젊었을 때 모습인데요. 네. 그렇게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노래가 참 재밌는 게 이 노래가 그 당시에 소련에서는 금지곡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약간 좀 영국 사람이 소련을 약간 좀 비하한다 이런 문제가 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노래가 금지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성국이 등장하기 때문에 네. 우리도 금지곡이 됐는데 근데 이 정작이 폴 맥카트니가 1968년에 이 노래를 발매하면서 자기의 꿈이 저거를 붉은 광장에서 너무 불러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소련에 대한 얘기니까 소련의 중심에 가서 이 노래를 불러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러시아 측에서 폴 맥카트니를 섭외를 해서 그 꿈을 이뤄주게 된 그 장면입니다. 근데 소련의 영광을 좀 되찾고 싶다, 이런 러시아의 열망이 최근에 회담장에서도 포착이 됐어요. 이용주 평론가. 예, 어떤 맞습니다. 회담장이죠? 지금 저게 저 지금 2003년에 지금 콘서트 하기 전에 예. 잠시 뭐 담소를 뭐 나누는 모습인데요. 네. 뭐 회담장 영상 한번 볼까요? 예, 자, 이거죠. 네, 이때인데 이게 네. 알래스카 앵커리지를 방문했었던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에요. 네, 저 맞습니다. 티셔츠에 뭐라고 적힌 거예요, 저게? 네, CCCP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저게 러시아 말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라는 뜻입니다. 저 CCCP가. 아, 저게요. 네, 근데 지금 저 외무장관이시라는 분이 미국에 회담을 하러 왔는데 CCCP라고 쓰여 있는 티셔츠를 입고 미국에 온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요, 도발적이기도 하고 뭔가 좀 러시아의 기계를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띄워주시죠. 자, 푸틴이요, 땡땡땡땡 훈장을 주는 구소련 정책을 부활시켰다. 이게 어떤 훈장이죠? 이용재 평론가? 정답은요, 금과 다이아몬드.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금과 다이아몬드를 누구한테 준다는 거죠? 네, 금과 다이아몬드 훈장을 받으려면 굉장히 큰 공적을 세워야 될 것 같잖아요. 네. 자, 이게요. 구소련에 있었던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를 10명 이상 낳으면 그 어머니에게 저 금과 다이아몬드가 있는 훈장, 요거를 지금 주는 겁니다. 큰 공적을 세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푸틴이 같은 저 법안을 올려서 저걸 통과를 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게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네. 10명의 아이를 낳을 때 그 전에 9명의 아이가 무조건 생존해 있어야 되고요. 10명을 낳는다고 해서 바로 주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1살이 됐을 때 줍니다. 그래서 저 표창과 함께 하나로 약 2,100만 원의 포상금을 준다라고 하는데 저런 제도를 부활시키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에 있어서 자국민의 특히 남성들의 이 피해가 굉장히 컸다라는 건데요. 사실은 예전에 소련에서 이 제도를 할 때도 사실은 그때 세계대전 때문에 러시아의 자국민들이 많이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제도를 다시 또 부활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민심도 안 좋고 경제는 뭐 호황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뭐 사실상 군인들을 보내서 경제를 살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만큼 권력 유지 또 국내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이 푸틴이 소련 체제의 부활의 야욕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방식이 어떨지 한 번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력 침공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계속된 무력 침공에 서방에서는 이러다 보니 푸틴을 전쟁 광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들어보시죠. Kriegstreiber! Kriegstreiber ist Putin, der das Leben seiner eigenen Bürger riskiert für einen imperialistischen Traum. Putin will die Ukraine zerstören und erobern und er hat noch andere im Blick. Das ist Mord, um es klar zu sagen. 아니 어느 정도로 좀 무력 침공을 했길래 살인자라는 말까지 하는 거예요. 일단은 독일이 왜 저러냐면요. 독일하고 러시아는 앙숙이죠. 네. 2차 대전.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뚫리면 폴란드가 뚫리고 독일이 바로 뚫리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제일 민감하고 폴란드 다음으로. 그다음에 체첸 1차 전쟁, 2차 전쟁, 러시아 내부예요. 그다음에 조지아 침공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2014년 크림반도 합병했죠. 돈바스 내전 일으켰죠. 아유. 그다음에 2022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했죠. 네. 저렇게. 그러니까 안 되면 푸틴은 계속 저게 모든 합의를 깬 거예요. 이미 우크라이나가 비핵화라면 침공을 하지 않는다고 이미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까지 써줬어요. 네. 그걸 깬 거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많은 협정들을 깨고 결국은 무력으로 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방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말로 하지만 결국은 힘으로 들어올 거다고 판단하는 거고 그 제일 큰 위협이 이제 폴란드, 그다음 독일인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푸틴이 소련 체제의 부활을 위해서 드러낸 발톱은 뭘까요? 두 번째 발톱은 내전 개입. 아니 그러니까 다른 나라 싸움에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는데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최근에 내전 개입했다가 철수한 곳이 있죠. 그게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러니까 2015년에 알 아사드 정권을 도와주기 위해서. 네. 왜냐하면 과거에 소련부터 시리아와 소련 그리고 소련의 적통을 이어받은 러시아와 시리아는 굉장한 친소 관계를 이어왔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2015년에 군사적으로 시리아에 개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인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시리아가 저렇게 이제 불안정한 상태로 가게 되면 네. 이제 국제 테러 세력들이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러시아로 유입이 되면 다민족 국가로 구성된 러시아 연방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한 건데 시리아의 내전 개입해서 또 아사드 정권을 많이 이렇게 도와줬었죠. 최근에 이런 경우가 있었고 아까 우리 조한범 교수님, 박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시리아 내전 개입하기 전에는 2008년에 조지아를 침공했던 네. 역사가 있고요. 2008년과 그리고 2015년 이 사이에는 크림 지역의 군사적 개입을 통해서 과거 러시아 제국의 영토였던 이 크림 자치공화국과 세바스토폴 시를 국제법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네. 국내법의 근거를 들어서 영토를 병합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푸틴 대통령이 2000년도부터 집권한 이후에 뭐 정확하게는 1999년에 직무대행을 통해서 이렇게 대통령의 직무를 하게 됐는데요. 무엇일까? 러시아가 추구하는 건 무엇일까? 푸틴의 러시아가 추구하는 하는 것은 무엇일까? 결국 강대국 러시아 건설과 역사 공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련 부활을 위해 드러낸 세 번째 또 발톱 한번 찾아볼게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동맹이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와의 동맹을 얘기하는 거죠? 동맹, 이 집단 안보 조약 기구라고 있습니다. CSTO라고 하는데요. 이게 러시아판 나토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레드 팀이 모여 있는 이런 이 조약 기구들인데 거기에 있는 그 팀원들은 보면은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국가들이 좀 저렇게 모여서 우리 어떻게 한번 잘 살아볼까 이런 것들을 지금 뭐 동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히나 이 벨라루스가 네. 요즘에 거의 트럼프한테 푸틴에게 모든 걸 거의 물어보면서 전국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박사님, 네. 결국에 이게 돈바스가 넘어갈지도 궁금하고 돈바스를 넘겨받게 된다면 푸틴의 야욕이 여기서 멈출까요? 안 넘치죠. 돈바스 나머지 지역을 받으려는 이유는 예. 거길 받게 되면은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고속도로가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할 수 있고 그럼 다음은 폴란드가 되니까 네. 우크라이나를 정치적으로 통제한 다음에 나토보다는 내부의 CIA 수권 쪽으로 눈을 들여 지배력을 확대하려고 하겠죠. 끝으로 하나만 여쭤보면 이걸 김정은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김정은은 기회를 보죠. 왜냐하면은 이 국제적으로 고립된 김정은이 지금 무력으로 힘을 행사하는 핵을 가진 네. 러시아와 사실상 핵 동맹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든든하죠. 그런 점에서는 김정은은 기회를 보는데 그러나 실제로 러우 전쟁에 휴전이 된다면 러시아는 또 경제 발전을 해야 되니까 네. 그때는 또 한국을 쳐다보게 되겠죠. 네, 세 분과 함께 돈바스를 통해 드러난 푸틴의 욕망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